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개미 네, 분들이 네, 나와서 네. 아 내가 장에 어떻게 배팅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잠을 좀 많이 자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근본이 되고 네.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재충전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깨어있을 때 정말 이제 말똥한 정신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하나 풀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업들을 발굴하는 나름의 몇 가지 원칙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수익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비싸지 않아야 된다. 네. 이익 성장성이 있지만 누구나 다 열광해서 비싼 기업이 됐을 때는 사실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편이고 이거를 이제 먼저 발견했을 때만이 이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첫 번째 이제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싸면 쌀수록 좋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하반기부터 성과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돌이켜서 봤을 때는 연간 한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작년까지만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시가총액 뭐 한 8조 원 언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는 더 언더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PR 기준으로 봤을 때 2배였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발굴했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발굴을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에서 봤을 때 4조 영업이익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야, 이 회사 이거 잘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랬으니까. 이랬으니까. 10년 동안 적자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투자의 천재들은 정말 쌀 때 샀을 거예요. 부지런하거나 부지런하게 거기에 대한 정말 엄청난 확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업계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저는 이제 적정한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도 PR이 한 6배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2배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적정 밴드 예를 들어서 뭐 한 6배에서 12배 뭐 이 정도의 어떤 밴드를 조금 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능하면 6배 정도가 되었을 때 진입을 해서 12배 정도 되면은 뭐 남한테 까치밥 주고 나온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시클리컬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발굴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한 10배 내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자꾸 높아지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뭐 PR 2배짜리도 있었어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기업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지금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저는 이제 10배 내외가 성장성이 있으면서 10배 내외면은 저는 뭐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혹시 에빗도 보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PER로 보십니까? 저는 에비타는 보진 않습니다. 에비타 안 보시고. 그럼 업종별로는 다르게 매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잘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가리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업종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바이오도 하셨다가 게임도 엔터도 했다가 근데 뭐 이제 시크릿컬도 했다가 다만 그런 건 있겠죠. 게임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게임은 흥행이 될 거고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잡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하고는 있어요. 조심하고 있으시다는 건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시겠네요. 특정 업종은 좀 조심은 하지만 전체 업종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바이오에서도 조금 눈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업종. 예를 들자면 옛날에 보톡스 기업 같은 건 조금 눈에 가시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해당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네릭 기업이라든지 뭐 좀 더 옛날로 돌아갔을 때는 바이오메드나 이런 쪽은 우리가 봐도 이건 보이니까 가시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그러면은 멀티플을 한 얼마를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그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 기업들이 PR 쌌죠. 6배밖에 안 했었어요. 그 2004년 네, 이럴 그렇죠.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그 제약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PR이 뭐 18배 넘어선 순간부터는 많이 투자를 안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신약 기업들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시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여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 이런 것들은 되게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발매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다는 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신제품, 파이프라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수익 가치가 있어야 된다. 기존에 벌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벌고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옵션으로 그래도 리즈너블한 연구 과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는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에 한 2-3개 정도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한 2억 개 정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부지런하실 것 같은데 수익률을 보니까 안 부지런할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한 일주일에 한 달은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일주일에 기업 몇 개나 이렇게 파보십니까? 일주일에 뭐 볼만한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루에 3개에서 5개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하루에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는 거는 이제 신규 종목 기준이고,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은 계속 보겠죠.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그 펀드로 운용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용해야 되는 종목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시잖아요. 네, 저희는 한 20개 내외 종목으로 조금 비교적 압축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되면 굉장히 적게 갖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진짜 적게 갖고 하시네요. 그럼 다 업데이트가 되긴 하시겠네요. 업데이트 충분히 되죠. 그 정도면 업데이트. 왜냐면 이제 확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중소형주 아니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주의 규모, 그 중소형 규모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3천억에서 한 6천억 사이 정도. 그 사이. 그 사이 매력적이죠. 그 정도 기업들이 가장 효율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오셨던 이원투자의 박성진 대표님은 대형주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 뭘 갖고 있냐 그러니까 1조짜리 갖고 난 너무 놀래가지고 1조짜리 가지고 대형주 갖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 형님이 대단하시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다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억대 막 이런 것들은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사이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뭐 한 500억짜리도 사고 1000억짜리도 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확신의 강도가 좀 강해야겠죠.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다. 그렇죠. 담배꽁초라고 할지라도 완전 장초야. 거의 안 폈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회사들 저희는 투자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3천에서 6천억 정도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빈도수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정말 마이크로한 기업도 있고, 좀 더 이제 큰 기업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저렴한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 기업들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중소형주였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비중이 역대급으로 좀 높았었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이제 어닝 사이클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좀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형주가 빵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저는 매력적인 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에서는 보면은 한국의 대표 주식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열광을 하고 있고 막 확실하다, 막 슈퍼사이클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복합 기업인데 한 측면에서만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수대가 지수대인 만큼 사실 이제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애매한, 현재는 좀 애매한, 그렇죠, 애매하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아이템에 따라서 되게 그 팬시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향후에도 내년까지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많이 예측 안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완전히 너무 좋은 시장이야. 오히려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것도 같아요. 수익은 그쵸? 좋았지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 굉장히 좀 급급했던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있었죠.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이제 진짜 실력 발휘 한번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거의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뭘 중요하게 보실까요? 주요 구간마다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좀 억누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뭐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테이퍼링, 네. 그리고 이제 뭐 내후년이 되겠지만 뭐 금리 인상, 뭐 정책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밖에는 없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의 어닝이 꺾일 것 같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정말 매력이 없다. 가격으로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다. 비싸다. 네.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아니면은 저는 주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중소형주 단에서는 매력적인 주식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주요 이슈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부분들, 뭐 기업 실적 그리고 가치,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매력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뭐 좀 눈을 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장 자체는 눈을 감고 개별 기업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말로 유추해 보면 작년 3월달 그 폭락장에서 거의 대부분 주식 들고 있으셨겠네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된 포인트 내지는 포트폴리오 변화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밸런싱. 네. 왜냐면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외환 쪽에서 약간은 조금 수급이 좀 딸렸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통화 스와프를 계기로 인해서 저는 그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좀 봤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날 지수는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더 채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비중이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높거든요. 근데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는 좀 대형주가 먼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같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오를 때 이제 같이 못 오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는 뭐 좀 더 공격적인 주식 비중 확대.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에서 좀 더 대형주로 전환. 뭐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지고 있던 현금 탈탈 다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털어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같이 뭉개졌고 중소형주 많으셨으면 더 많이 뭉개졌을 터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 쪽으로 다 이동시켰다. 를 좀 높였던 부분이 좀 있죠. 왜 여쭤봤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작년 3월 같은 건 싹 피했다가 바닥에서 잡았다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가능할 것처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내고 계신 한국의 아주 출중한 운용자 분조차도 3월 달에는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월 달 수가 없었죠. 3월 달 그리고 또 이번에 좀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산의 버블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든지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위기는. 근데 이번 위기는 사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스타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숏에 베팅해가지고 뭐 수익 엄청 냈어. 뭐 이때 어떻게 대응해서 엄청난 스타가 됐어. 이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스타가 없었어요. 그렇죠. 피오름 소리만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같이 당했지 누구 하나 위너가 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작년에 위너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그걸 예측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그래도 들고 있었던 분들이 그 리바운드 됐던 주가를 좀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주식시장에 관심 없었던 동학개미들이 위너였고. 그렇죠. 그 케이스가 위너였는데 근데 이제 뒤돌아서 보면은 사실 이제 작년 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냈던 개인 투자자가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트레이딩한 분들은 아마 어려우셨을 거고. 그 진입시기는 좋았지만 이걸 꾸준히 먹거나 지키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좀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리고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연초 이후 흔들렸을 때 또 많이 또 손실을 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장을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가 자꾸 많은 분들이 시장을 맞추고 싶어 하고 유튜브도 곳곳에 보면 어떻게 시장이 될 거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개미 분들이 나와서 아, 내가 장에 어떻게 배팅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특정 종목을 분석을 잘 해서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거두었던 그런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야 이렇게 정말 훌륭한 배팅을 성공적으로 해서 기록에 남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더 대단한 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공했다라는 것과 그런 배팅을 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업력을 키워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요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복권 긁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봐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지속적으로 쌓을 수 없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운용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슈퍼개미, 그러니까 신규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대 초반인데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만든 분들이 꽤 많아요, 숫자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업계에서 경험을 그래도 좀 쌓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 시점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나는 슈퍼개미가 됐어. 이런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업력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실력을 계속해서 쌓고 또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잘못하는 것들을 계속 걷어내고 이 작업들을 계속 하셔서 쌓아 놓으면 사실은 기회는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이 대표님이 좀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 기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이 좋든 나쁘든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종목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은 횡보장이에요. 욕 먹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이 이제 계속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장은 횡보해도 그 개별 주식들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개별 주식 발굴하기에는 횡보장만큼 사실 편한 장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종목만 잘 고르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치 투자자를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줬던 구간은 보면 2004년, 5년, 6년, 7년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기였고요.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1, 2년 후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어떻게 핸들링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 2003년, 4년, 5년, 6년 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미국은 있지만 너무 쌌었어요. 그렇지. 말도 안 되게 쌌던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배 해당률이 연 시가배 해당률 18%인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PR이 건설 회사들 다 2배였고. 그래서 저는 그 시장하고 비교하면 좀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그 시장은 너무나 특별했던 시간이었다. 그렇죠. 한국에서 투자를 가장 황금기였죠, 사실은. 물반 고기반도 아니고 이거는 물반 황금반 이런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 그때 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게 결국 그 실패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코스닥 했잖아요.
네. 바보같이. 손님들한테는 이런 거 사놓으시면 돼요. 뭐 유한여행 같은 거 너무 싸잖아요. 그때 그렇죠. 3만 원 이래 4만 원 할 때 너무 싸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건 말도 안 현대중공 말도 안 되잖아요. 3만 5천 원 이게 말이 돼요.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화랑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시장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제가 횡보쟁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너무 뜨거워져도 좋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축 어떤 유혹을 각국 정부가 좀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지근한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지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인플레이션도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경기 회복도 적당한 수준이 됐을 때 가장 매력적인 증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방어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미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서 전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매일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꼭 좋은 수익을 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훈련이 된다면 작년보다 올해 시장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작년은 몽땅 다 올라가서 사실 구분이 안 되고 큰 대형주 잘 잡고 있었고 성장주 잘 잡고 있으면 그냥 떠밀려서 올라갔지만, 올해는 잘 발굴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장이라서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재밌는 장이고, 이렇게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꼭 남의 얘기는 아니고요. 훈련하시면 여러분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지금 금리를 어디까지 열어두시고 싶으세요? 근데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금리를 사실